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시원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요즘에 이제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공정위도 또 여러 가지 강력한 그런 또 징계라고 할까요? 이런 조치도 취하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오늘 그래서 기업 소식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온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네. 지금 철퇴를 놓은 겁니다. 하도급법 위반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제가 변호사님한테 일을 이제 부탁을 맡기면서 네.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네. 1년 반 지나서 계약서를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가 후려치기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900만 원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걸린 건데요. 이 굉장히 고질적이에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니까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네. 207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이뤘어요. 한 4만 8천여 건의 일거리를 위탁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래도 위탁은 일거리 자체는. 그러니까 워낙 항공업종이라는 게, 저희 조선업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부품 조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서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대 416일 지난 뒤에 그때야 발급을 했고요. 네. 하도급 업체는 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보수를 받는지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한 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공정위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또 다른 건의 경우에는 네.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발주 9만여 건을 내리면서 또 여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 10% 5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인하했는데 네. 이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조조정 대상된다. 하도급 업체가 지금 200개 48개 워낙 많으니. 그렇죠. 그죠?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일감이 생명줄이잖아요. 그럼요. 이 불공정 거래가 5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공정위가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또 현대중공업은 100여 대의 컴퓨터를 교체합니다. 증거인멸을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실무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해서 나온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건이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한 겁니다. 과징금 208억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사건하다 보면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도급 업체들이나 그 밑에 업체들한테 너무 갑질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네. 지금 대기업에서 버젓하게 지금 공정사회 공정거래를 얼마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타이밍도 좀 애매해요. 네.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그 전에 못하고 지금 2014년부터 2018년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옛날 거네요, 사실은. 네. 하여간에 대기업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또 최근에 자동 세척 기능이 논란이 됐던 의류 건조기 여기 대해서 사실 법원에서 10만 원씩 위자료 줘라 이랬더니 위자료 지급 대신에 전량 리콜 서비스를 한다. 이런 또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LG전자 의류건조기에서 악취하고 먼지가 나옵니다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있다라니까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247명이 소비자원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게 지금 247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탁기를 쓰고 있는 이 건조기를 쓰고 있는 145만 명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렇죠. 권고죠. 그렇습니다. 권고. 그러니까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면 LG전자는 총 1,450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LG전자가 무슨 얘기냐. 우리 소비자들한테 10만 원씩 위자료 지급 못하겠다.
대신에 의료 건조기 145만 대에 대해서 전량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할 정도지 기업들한테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어떠냐? 이런 권고안이 나오면 돈이 크면 액수가 크면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도 매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과 같은 데는 사실 집단 소송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은 이 소비자가 이런 소송에서 이긴다. 한 건만 이긴다 하더라도 똑같은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한테 적용되는 집단 소송제를 좀 도입해야 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그 국회에도 이런 소비자 관련법들이 이제 돼 있지만 계류가 돼 있지만 고질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국회는 소비자보다는 기업 입을 굉장히 좀 보호하고 옹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LG전자 입장에서는 뭐 금액이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절대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똑같이. 이게 앞으로 전례가 되고 맞습니다. 이게 재판에 갔을 때 정말 큰 발목을 잡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받아들이는 게 변호사의 권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전향적인 권고였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한 역사가 없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비자원에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선도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사실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 1위 업체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저가 항공이 9개예요. 네. LC. 미국도 9개예요. 아, 미국도 9개입니까?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많죠? 지금 예. 일본 여행 불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보잉 항공사 문제도 홍콩 있고요. 사건도 또 있었죠. 너무 안 맞아요. 좋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애경그룹이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타항공 쪽으로 손을 벌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하고 네. 이제 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지분 51%를 695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제주항공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또 실적 악화로 지금 자본 전액 잠실 상태에 있는 이스타항공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딜이 성사가 됐는데 이스타항공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네. 지난달부터는 이제 근로자 신청 제한에서 무급 휴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를 계기로 이 저비용 항공사들 시장 재편되지 않겠느냐. 즉 이렇게 되면 이게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빅3가 돼요.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제주, 이스타항공. 이 빅3로 좀 재편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항공 면허라는 게 라이센스잖아요. 네. 시장 규모를 봐가면서 좀 내줘야 되는데 중국 너무 많이 관광객이 내줬죠. 워낙 밀려들 때를 보고 계속 면세점도 비슷하고요. 항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너무 우리는 한쪽만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좀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타항공은 사실 그동안 실적도 너무 악화됐었고 비행기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그 소비자들 입장에 불만이 많이 비행기가 나왔지 있었어요.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제주항공으로 인수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어제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1,000만 원 정도까지 아마 주고받을 수 있는 걸로 맞습니다. 얘기되던데요.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런 소식도 있죠. 맞습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가 사실은 시범적으로 지난 10월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해보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 50여일 지났는데 이용 건수가 300만 명. 700만 계좌가 등록이 됐어요. 이 네. 등록됐다라는 건 다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이체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은행만 참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 하면서는 은행 10곳. 지금은 은행 16곳으로 늘어났고요. 네. 핀테크 기업,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를 하면서 핀테크 기업 31곳. 오, 많네요, 더. 그렇습니다. 예. 총 47곳이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자산
이 자산관리라든가 우대금리 상품 경쟁해야 돼요. 이 잠자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600조가 넘습니다. 이 돈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 금융당국은 은행 위주로 네. 이제 참가해 있는데 금융사도 좀 폭을 넓혀보자. 상호금융도 있죠. 저축은행도 있죠. 우체국도 있기 때문에 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안. 보안. 그렇습니다. 해킹 보안을 문제. 이유로 하루에 네. 이체 한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네. 1,000만 원으로 이제 네. 제한을 한 겁니다. 사실 은행이 그동안에 수수료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한다. 또 내지는 핀테크 기업이 자기네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인터넷 뱅킹 하면서 수수료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알려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건 지점 없이도 기술만 가지고도 가능해졌으니까 네, 네. 이체 수수료 없는 이제 고객 위주의 서비스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핸드폰에서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휴대폰하고요. 네. 오픈 뱅킹이라는 게 앱 하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 보안 문제도 조금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점점 서비스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아주 똑똑한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뉴스 속 법률 이슈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이슈를 아주 쉽게 털털털 털어주시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트 시간이 됐습니다. 조찬 파트 주인공 두 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좀 진수성찬을 한번 아침부터 먹어보고 싶은데 먼저 음성 한번 준비된 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석패율 제도는 우리나라 그 정치 아주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공개를 떠나야 마땅할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 나눠볼 주제는 선거법에 대한 건데요.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정치권이 사실 뜨거웠습니다. 어제도 될까 말까 밤 9시 넘어서까지 계속 뉴스를 듣게 만들더니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석패율, 이중 등록제 정말 용어마다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두 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리라고 제가 아주 굳게 믿고 일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1 협의체 안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선거제 협상 논의가 도대체 일단 첫 번째 뭐가 문제이길래 지금 현 상황까지 왔을까요? 우선 이번 선거법 개혁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개혁인지는 모르겠고 선거법 개정은 틀림없습니다. 개정을 하려는 건데 뭔가 네. 하면은 네. 우리 헌법은 이제 국회의원 수나 비례대표제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정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비례대표 의원이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 하면 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몇 명을 할 것이냐. 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라는 게 왜 생겼는가 하면 지역구 대표만 뽑으면
특히 이제 다수 대표라 그래서 한 표만 더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면 한 표 적게 떨어진 사람은 사표가 되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 줬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비례대표가 나온 것인데 지금 이제 각 정당에서 얘기하는 비례대표들은 이런 뭐 거룩한 그런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의석을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이해관계에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례대표제가 사실 뭐 정태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은 또 정계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거를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원래 17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잖아요. 내년 총선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예. 상태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받으니까 선관위에서는 일단 등록부터 먼저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정치권에서 빨리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얘기하거든요. 정치 신인들이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 네. 사실은 불이익을 보고 있죠. 헷갈릴 것 같아요.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많은 그 기존 의원분들은 사실은 뭐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데요. 그렇죠. 기존 의원들, 중진 그렇죠. 의원들. 네. 지역구가 지금 한 3석 정도만 뭐 이제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급할 게 없는데 사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던 신인분들의 경우에는 좀 갈팡질팡하시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지금 선거구 논의를 지나치게 뭐 이렇게 정치권의 밖으로 싸움이다라고만 볼 일은 아닌 것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도입이 논의가 되던 것인데 그 이유가 사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몰아주는 식으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사람 몰아줘야지 아니면은 버려지는 표가 너무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 거를 이제 수입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남은 그 정당의 지지율 표를 비례로 다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캡을 씌우지만 그러면은 내가 투표한 것이 정당 지지율이 의석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정의당이나 여러 뭐 대한신당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됐든 군소정당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정당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거기에 표를 찍게 되면 그게 다 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이고요. 전 이 평가를 사실 민주당 지도부라고 해야겠죠. 민주당이 큰 결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의당이나 다른 범여권을 키우게 되면 본인들의 지역구라든지 본인들의 비례대표 표가 줄어드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범여권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잘못이에요. 왜냐?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회기가 그동안 이제 그 국회 20대에서 뭐 하나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 원외로 나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국회도 그렇고 야당이 되시고 나면 어떠한 토론이나 원내에서의 합의하는 것을 하지 않고 계속 원외로 나가시고 폭력 사태가 있다든가 계속해서 뭐 투표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여건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군소정당하고 작은 정당들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범여권을 키우고 그래서 이 여당 힘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당장은 자신들의 표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여러 작은 정당들을 키우려고 하는 결심을 한 거거든요.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뭐 숭고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그건 또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정당이 그렇게 그 숭고할 정도로 되면 우리 국민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과반수를 얻어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국제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반수를 되려면 여당과 같이 하는 그런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정의당이라든지 군소 정당들이 앞으로 이제 여당과 힘을 합쳐서 과반수가 확보돼서 국회 운영이 잘 되도록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양보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큰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석패율 제도 같은 것이 이제 지금 민주당 못 받는다고 의원총회 됐는데 그건 뭔가 하면 쉽게 해서 패자 부활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불사신을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아슬아슬한 차에 떨어진 2위로 떨어진 사람은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미 다 떠나야 될 사람들, 퇴물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안 된다. 그렇게 또 반대하는 거고, 한 거고. 또 한 거에 쏙마하면 그렇게 되면 정의당 같은 데는 열심히 끝까지 뛰어서 2등 하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 표 갉아먹는데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어차피 1등 못하면 안 나갔을 후보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일단 그렇죠. 무조건 나가고 예. 그러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표가 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또 문제가 생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비례의원을 사실은 뽑을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캡을 씌우는 30석 연동형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연동형 캡. 한마디로 연동형에다가 캡을 씌우게 되면은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의 결정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250대 50석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50석 중에 30석에 캡을 씌운다. 그렇게 되면은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인 거죠. 20명. 30석까지는 네. 그 정당에 투표했던 비례만큼으로 의석수를 나누고요. 네, 곱하기 해서 나눠주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되고 나머지 20석은 기존처럼 정당 병립형으로. 명부대로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당에서 처음 정한 순서대로 예전의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캡을 씌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지정했던 비례대표 명부에 대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뭐 여성이나 소수가 이제 진출할 방법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캡을 씌우지 않아야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가 줄어드는 연동형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큰 방향에서 맞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이나 소수나 뭐 명망가를 국회로 진출시키고 싶으면 네. 비례대표를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지역구를 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를 주면 돼요. 그렇게 그런 대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근데 그걸 굳이 비례대표로 우리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 전체의 의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게 적용하자라는 것밖에는 주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용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캡을 씌운다니 캡이 모자잖아요. 네. 그 모자를 씌운다는 게 뭔가 상한선을 그렇죠. 설정하는 게 이제 캡을 씌운단 말이에요. 소위 M&A나 무슨 거래를 할 때 이거 이상은 못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물건 사고 팔 때 아무리 물가에 연동하더라도 얼마에서 못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끊어놓는 게 이제 그렇죠. 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소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데 그것을 비례대표 전원에게 다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30석에만 도입하자. 그래서 네. 30석에 캡을 씌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네.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뭐 국민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비례대표제의 좋은 점만 많이 강조돼 왔는데 지금 사실 그런 그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를 보완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헌법학자들 얘기하면 한 300종이 있답니다. 300종이 있고 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보완하냐 문제인데 이 단점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군소 정당에 출연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또 정당 간부가 상당히 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그 의석을 주냐. 예. 또 그다음에 또 선거를 하면 국민이 어떤 후보를 뽑는 건데 이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정당의 표를 주면 실제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는 정당이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무조건 확대시켜 좋은 것은 아니고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뉴질랜드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좀 또 시도해봤다가 실패했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막 좀 복잡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야사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야사당이 얘기한 그 안 중에서 석패율 제도를 민주당이 못 받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못 받는 이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은 4+1의 협의체가 결론 내릴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누더기안이 돼버려가지고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 100대 200 내지는 225대 75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50대 50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47대 253하고 차이가 3석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다가 캡 씌우고 석패율하고 뭐하고 막 집어넣다 보면은요.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선거법 개정이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대 정당의 그런 횡포라든지 또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건데 사실 처음에 그 심상정 대표가 낸 원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하자. 그렇죠. 그리고 전체 7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률을 받는데 그게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역구가 상당히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쁜 일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나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 것이 그러면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50석으로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네. 현재도 47석이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양대 정당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소수 정당이 가져갈 것이냐 그거 갖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시작은 정치개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것이 개혁 법안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정 법안에 그칠 것인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이번 4월 총선의 결과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이거를 단순한 의석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도 도입 자체의 의의를 굉장히 크게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 도입할 때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네. 선거제도라는 것 자체가 본인 몸을 본인이 수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은 첫 술부터 만족스럽게 개선되기는 어렵고요. 이걸 도입을 해놓으면 다음 22대 국회 23대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네. 개선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석수 자체는 3석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지만 누가 국회에 들어오느냐 인물이 교체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석패율제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위협했던 2인자, 네. 지역구의 잠룡들이 비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석패한 사람이 비례대표 지역구로 출마를 했지만 석패를 하면 그 잠룡이 비례대표 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번 국회가 되면 국회 다음번 선거가 되면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구로 나가겠죠. 안 그래도 굉장히 석패했던 사람들인데 의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더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내 지역구를 뺏기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제 민주당에 있는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석패율제는 절대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자라고 제안하는 그런 원인일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니까 정의당의 윤수아 원내대표가 그러면 우리는 이중등록제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그것도 대안으로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럼 석패율제 안 되면 어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4+1 협의체에서 한 그 협의를 그러니까 3+1이었죠 어제 받아주고 이중등록제라도 받겠다. 또 이렇게 던졌어요. 이중등록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참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이게 지역구에도 이름을 넣고 이 비례에도 이름을 넣고 지역구에 이제 일단 그 출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석패를 그 적용해서 패자 부활전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석패율 제도인데. 근데 그것을 그거 말고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중에서 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 두 제도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중등록제는 처음부터 미리 이름을 올려놓는 거죠. 만약에 어떤 정당에서 우리는 비례대표 2순위, 4순위를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조수진 이름으로 넣어놓는다? 조수진하고 노영희를 넣어놓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중등록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 명부에 2순위, 4순위를 우리는 석패한 사람을 넣겠습니다라고 미리 비워놓으면 누가 석패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국민들이 조금 더 뽑아주신 분을 넣게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이거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어차피 지금까지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다 없는 걸로 하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석패제도를 민주당이 못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석패를 전부 다 적용하자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2개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권역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영남과 호남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말 지역구도가 제대로 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시키는 그런 절충한 방향을 차라리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훨씬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그 제도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이제 지역주의 완화, 특히 영남 호남이 지역주의 그렇죠. 완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중에 들어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 전국 단위로 확대가 돼버리면 과연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느냐 또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어떻게 것만. 하면 네.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야사당 중에 특히 이제 정동영 의원, 그다음 손학규 의원 이런 분들이 석패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본인들이 어차피 아깝게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석패율제를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수도권 의원들, 중진 의원들하고 또 그렇게 각 그런 뭐 야당의 이제 그런 중진 의원들이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논의가 자꾸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럼 수도권은 빼고 아니면 이제 그런 중진 중에서 지역구에 나가서 그냥 싸워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인지도 있는 분들은 나는 석패율 제도를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네. 선언을 해버리시면 심상정 의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도 그랬죠 사실은. 예, 나는 그거 적용 안 받겠다. 정말 석패하신 분들한테 의석 주겠다 이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463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유권자는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역당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당이나 이런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왜 너무 그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의 유형이 한 300쪽이 있다 그러고요. 다 그것들이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 대표죠. 그러니까 한 표 더 많이 얻은 사람만이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그런 거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비례대표제를 적용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 나라들이 꼭 후진적이냐? 꼭 그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뭐 저 독일이나 이런 좀 연방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소수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 경우에도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진들이 나 떨어지더라도 다시 국회의원 되려고 석패제를 도입해서 꼭 그렇게 악의적으로 볼 것 맛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우리 사회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런 그 다양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당리 당량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위성정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네. 뭐 나오는 얘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선거제도가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의석이 줄어들 위험이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비례한국당이 됐든 뭐가 됐건 그런 당을 만들어서 지역구에선 자유한국당을 찍고 그다음에 그 비례 정당 지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비례한국당에 찍어주면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원은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다. 이런 그렇죠. 그 가정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실제로 비례한국당은 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은 그래요? 이 당은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은 아니고요. 몰랐어요. 예, 다른 당인데 뭐 자기들은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위성정당론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지지자분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이 당을 찍어주세요. 정당은 여기로 찍으세요라고 했을 때 간명한 메시지가 통해야 되는 거죠. 전파력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결집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것도 아마 이렇게 그렇게 매끄럽게 잘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뭐 최소 또 3% 이상 내지는 뭐 5% 이상 이렇게 또 얻어야지 또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복잡한데요. 오늘은 어쨌든 뭔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극우 세력에 기댄 황교안의 의회박 정치입니다. 연일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담겼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강남, 비강남, 갈등 불질은 한국판 주택카스트입니다. 한국일보는 일면 사진도 눈길을 끕니다. 총 5군데의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를 담았습니다. 시속 20km에서 60km까지 지역과 도로 사정에 따라 제각각인 제한 속도를 지적하고 있네요.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미 2017년 대북 옵션 먼지 떨고 사용할 준비입니다. 오늘의 일면 작은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이세돌 불계승 AI는 불안전했다인데요. 한국바둑의 간판 스타 이세돌 구단과 국산 인공지능 한돌이 펼친 예상 밖의 승부를 다뤘습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국대와 마찬가지로 78번째 수에서 1위 터졌다면서 어제 경기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 업체 팀장의 인터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이 코너만 되면 엄청 똑똑해지는 듯한 느낌을 막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오늘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다뤄보고 싶은 주요 키워드 이야기 어떤 게 될까요? 요즘 좀 노동조합 예. 파괴 문제가 좀 나왔어요. 네. 노동조합의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이 그 노조와의 의혹으로 임원들이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이제 비노조 경영시대를 끝낸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또 노조와 건강한 관계를 맺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죠. 우리나라 최초 노동운동을 언제 했었을까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노동운동의 정의도 문제고 노동자의 정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일단 좀 역사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앞에 대걸 좀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 근대적. 것이 예.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면 뭐 인간이 출현한 당시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죠. 다 노동자죠, 뭐 예. 근데 이제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의 노동자라고 쓴다면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18세기쯤 돼서야 이제 일부 광산 지역이나 또는 수공업 작업장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그럼 대량으로 출현한 것은 아무래도 개항 이후였어요. 그런데 개항 이후요. 좀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빠른 것이 그러니까 1898년 지금으로서 121년 131년인가요? 계산도 안 되네. 예. 예. 1898년 목포에서 이제 하역 노동자들이 당시 이제 일본인 선주들의 임금, 낮은 임금, 또 임금 체불, 네. 이런 것들에 항의해서 집단 파업을 일으킨 것이 시초예요. 이 파업이 한 4년 정도 간헐적으로 지속이 됐었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 근대적 노동운동의 시초로 보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898년도면은 한 123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노동 뭐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노동쟁의가 일어난 거군요. 근데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네. 단체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도 또 이제 노동조합 가입하고 전업 활동가 두고 뭐 조합비 내고 네. 이런 식의 노동조합은 아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근대 이전에는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가족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업 활동에 있어서도 뭐 유럽의 그 길드 유명하잖아요. 수공업자 길드. 그렇죠. 우리나라의 길드. 경우에 심지어 이제 초기 노동자들이 출연했을 때에도 광산 노동자의 경우에 덕대제라고 했고요. 이런 식의 뭐 철도 노동자 건설 현장이라든가 부도 하역 노동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노동자들이 고용될 때도 개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뭐 10여 명씩 또는 어떤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일본식 표현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네. 우리는 이제 패두 이런 말을 썼었는데 제가 패두 그러면 아마 이해를 못할 것일 것 같아요. 듣겠어요. 패두요? 예. 네. 일본인들은 그걸 십장이라고 불렀어요. 아, 십장 대략 우리가 이제 듣죠. 자기가 한 10명 정도 남짓의 노동자를 데리고 직접 다니는. 거느리면서 통째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이 일종의 이제 조합의 맹아이다, 조합의 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목포의 경우에도 부도 노동자들이 개인 단위로 기업체와 무슨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한 네. 10여 명씩 뭐 인근 지역의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목포 항에 가서 내가 좀 힘을 써서 배에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일을 하겠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초보적인 조직화는 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개인 뭐 1대1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10명 정도 뭐 7, 예. 8명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십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뭐 계약을 좀 체결하고 하는 게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일제 강점기 들어서 또 이 한반도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이거는 싹을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보다도 일단 좀 용어부터 보죠. 뭐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 들어와서 노동자란 말이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좀 후반이나 돼서였어요. 보통은 역부라고 불렀고요. 아. 힘을 쓰는 이제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다. 자벽부 이런 게 그렇게 나오는 역부라고 거군요. 그랬고요. 예. 이걸 인부로 말을 바꾼 것도 좀 일본식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부란 말 지금도 많이 쓰는데 네. 그건 좀 아무 뜻이 없죠. 그죠. 사람 인자에 인자에다가. 제압이 부자거든요. 예, 예. 힘쓸 역자에다 제압이 부자를 쓰던 말을 인부로 바꿔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육체노동을 천시했던 이른바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동아시아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데 네. 일반적 경험도 있고 그랬다가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 또 1917년 2차 러시아 혁명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17년 혁명이죠.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나면서 노동운동 자체가 사회주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 됐었고 사회주의자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가와 같은 의미로 쓰일 정도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불언시했던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 식민지에서 이제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체 그러면 사실 거의 100%가 일본인 기업이었다고 보면 돼요. 식민지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네. 본토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싼 노동력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권력이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다름 아닌 일본인 자본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주 혹독하게 또 가혹하게 탄압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목포 부도노동자 파업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좀 이런 형태의 근대적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좀 1910년 전후에서부터예요. 10년 전에서부터인데 이걸 좀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겠다는 의도가 생겨서 전국적 노동자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23년 1923년. 조선노동공제회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26년 7년경이 되면 이제 전국 노동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총연맹 이런 총동맹이죠.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전국적 노조의 틀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이미 1920년대 중후반이었죠. 아, 그러면은 그 일제 강점기 노동 운동 중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1929년이니까 정확히
30주년이 됐죠, 올해가.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역사상 이제 유일무이한 지역 단위 총파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산 예.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원산이 전국적 노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노동자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국적 노동자 조직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지역별 노동자 조직도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원산 노련의 지휘하에 원산 노동조합 총연맹의 지휘하에 지휘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원산적 노동자들이 뭉쳐서 원산 지역 경제 전체를 마비 상태로 몰아갔던 그런 파업이었어요. 왜 일어난 건데요? 1929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29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1929년. 뭐 일제강점기 때.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니요. 네. 이게 유명한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던 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가 폭락하고 기업들 망하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실패한 사람들이 뛰어내렸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렇게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특히 식민지 내에서의 기업들은 이런 이제 그 경영의 위기,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타났던 현상이 임금 삭감, 대량 해고, 그다음에 초과 노동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 원산 총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당시 미국 세계 최고의 석유 재벌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석유를 하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임금 삭감을 견딜 수 없다고 해서 파업을 했는데 파업에 참가하면 자본 기업주들의 행태는 늘 똑같았어요. 파업 주동자 색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먼저 해고하고 그리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모아서 또 일시키고 이러는 방식이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많이들 넘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그렇죠. 패턴이었고요. 근데 이 원산에서는 이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전면적인 파업을 하면서 이제 인력 대체 고용도 이제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원산 경제 전체를 거의 스톱 상태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당시 신간회라고 하는 이제 국내 민족운동 단체가 있어서 신간회가 원산 총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일본 이제 경찰이 기업가들을 지원하면서 일종의 민족전쟁처럼 진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원산 총파업 사건이었죠. 이해 바로 이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광주 학생운동. 광주 1919년 11월 3일 광주 학생운동이 또 일어나고 해서 이때가 이제 그 공황 이후에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반일 민족 또는 이제 혁명 이런 열기가 뜨거웠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면 원산 총파업은 결국 성공을 한 겁니까? 노동자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일정 수준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대신에 지도부가 다 투옥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 보통이 일반적이었죠. 이제 그런 기억 때문인지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는 노동자란 말을 잘 못 썼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노동자보다 더 좀 심한 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을 붙여가지고 근로자라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붙였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그래서 그전에도 특히 해방되자마자 재건되고 이제 조직됐던 것이 바로 이제 노동자 조직들이었었는데 한국전쟁 거치면서 다 와해시키고 그 당시 이제 노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노동절도 국제적으로 일종의 합의였죠. 메이데이 5월 1일 국제노동절로 해서 전 세계가 같이 노동자들이 같이 기념한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따로 끊어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날짜도 변경해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것은 불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노조 혐오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식민지 잔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적 정서이긴 한데 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일종의 좀 이렇게 성취에 방해되는 집단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적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운동 또는 초기 노동조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사회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삼성그룹에서 노조 와해 작전을 펼치고 문호조 경영을 그렇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주장해 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사가 갖는 좀 왜곡된 발전 코스 또는 이제 일제 식민지 잔재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 좀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자를 보는 사회적 시선 자체가 특히 기업가와 국가의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 좀 된다. 정상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노조와의 혐의를 담당자들이 법적인 판결을 받은 게 사실 2019년. 예, 좀 놀랍기도 한데, 삼성이 결국은 사과까지 하는 이 상황. 예. 사실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21세기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그야말로 보편적, 세계 보편 기준에 합당하는 적어도 OECD 기준의 평균은 되는 법도 그렇고 또 노동운동, 노동조합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특히 기업의 시선이 네. 이제 바뀌는 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삼성이 문화적 영향 포기라고 하는 것을 공개 천명하고 네네. 좀 이제 기업답게 글로벌 기업답게 처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동자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근로자라는 이름이 강요되었던 권위주의 시대. 진즉에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힘을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인류 평등을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